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코인의 미래다의 장세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KDA의 강성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우입니다. 회장님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그 김남국 코인 관련돼서 100분 토론을 했는데 그렇죠. 어제 참 재미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예. 김남국 그 의원이 그 이번에 어찌됐든 사건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 한 획을 그었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도 그런 주제를 또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떤 방송 준비해 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따끈따끈한 주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가상자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그동안 학수고대하고 있던 한국형 가상자산법 1단계 법안이 어저께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고 내년도 6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코인 토큰 투자자들이 그 상대방 판매자, 발행자, 재단에게 아니면 거래소에게 맥없이 당했습니다. 왜?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구제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었고, 반면에 발행자나 판매자나 재단이나 거래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선의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하지만 어저께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래 시세 조정 등 그 불공정 행위부터 우선 규제하는 가상자산 1단계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내년 6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달 이후 같은 경우는 자전거래와 같은 불공정 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처벌이 되고, 또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집단 소송까지도 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정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왔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 프로를 통해서 몇 번 다뤘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99.5%의 현재 유통 중인 토큰이 퇴출된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을 비롯해서 지금 전혀 제도가 없어서 어떤 기준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토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현재 유통 중인 토큰 중에는 한 99%가 퇴출이 되고, 새롭게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이 있는 토큰들로 이제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그 관련 법령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에 따른 그 투자 기법을 연마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그 유럽에서 미카법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상자산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외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시죠. 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달에 유럽 의회에서 자그마치 제적구원의 93%의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뭐 만장일치죠. 100% 만장일치잖아요. 맞습니다. 전폭적 지지를 받고 그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 통합법이 통과가 됐고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그 작년도 3월 9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그리고 작년도 8월 달에 행정명령에 근거한 프레임워크, 금년도 1월 달에 또다시 그 후속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그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보면 미국의 하원은 의회 차원에서 아예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설치할 정도로 지금 그 유럽연합이나 미국, 그리고 미국,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금년도 1월 달에 베이징에다가 NFT 국립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홍콩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홍콩 하게 되면 과거 영국 땅이 아니라 지금은 정확하게 중국 땅이거든요. 외향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홍콩을 노리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글로벌 자산
차이나를 노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럽연합, 미국, 중국, 뭐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등이 이 토큰 글로벌 주도권 또는 글로벌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를 했다.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그 한국형 가상자산법에 닻을 올렸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를 가상자산 쪽에 규제를 계속하면서 기업들이 계속 이제 미국 외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으로 많이 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어제 그 바이낸스 대표 CEO가 중국 그 국영 방송에서 처음으로 뭐 가상자산 관련 기사를 냈다고 막 발표를 하기로 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패권 경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회장님도 또 하시는 말씀 예, 있을 것 그 같은데. 가장 큰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 정부나 이런 쪽에서 보면 가상자산 코인 거래 가장 강력한 국가를 중국으로 꼽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이미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를 가지고 미국의 달러의 대체 통화를 가기 위해서 동남아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들까지 상당한 시장을 그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또 금년도 1월 달에 NFT 국립 거래소까지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조만간 6월 달에 보면은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홍콩. 예, 맞습니다. 그건 사실은 차이나잖아요. 홍콩이 아니라.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쉽게 중국을 만만하게 봤던 거죠. 코인 금지국으로 생각을 네, 했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네. 안 된다. 그쪽은 공산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속내를 속이면서도 민주주의는 속내를 정부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독재 국가는 얼마든지 상대방들의 공표를 하지 않는 속내를 속일 수 있는 국가란 말이죠. 발톱을 숨겼다고 그렇죠. 성경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 중국의 이 토큰 경제 발톱에 속았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야 큰일 났다. 네네. 자칫 잘못하면은 달러 패권을 중국이 그 토큰 인민 위안화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행정명령 서명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주도권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나라들 말이죠. 영국이라든지 뭐 스위스, 그리고 저 아랍에미리트, 심지어는 바레인, 일본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허브 경쟁이 이미 시작된 지가 상당한 몇 년이 흘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전혀,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동안 G10이라 그랬어요. 예, 예. 최근에 와서는 윤 정부가 들어와서 그 다양한 외교를 하면서 예. G8, 아하. 이제는 그 G7을 G8으로 해서 한국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을 이제 G10에서 G8 두 단계 상승된 국가, 그다음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타이틀을 쓰거든요. 그럼 벌써 우리가 가상자산만 하더라도 글로벌 허브 경쟁에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책 방향이 없는데, 그나마도 어저께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법 통과, 내년도 6월 시행을 계기로 일단 닻은 올렸다는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큰 역할을 해준 것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다. 왜? 원래는 그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보호 1단계법을 통과시키겠다 국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별다른 이유 없이 아예 법안 심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지난 4월 25일에야 겨우 그 정무위의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고 또다시 5월 11일 날 정무위 전체를 통과하고 나서 이게 법사위 넘어가는데 전혀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야 5월 달 국회 본회의 통과도 틀렸구나. 그렇죠.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큰일 났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진짜 하늘이 도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생기면서 양당이 급히 합의를 보고
구체적으로 그 특이한 사례입니다. 모든 법안인 경우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넘어가서 법사위 전체위원회 그리고 법안 심사 소위 그다음에 전체위원회 3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어저께 오전에 그냥 바로 저 법사위 전체위에서 네. 방망이를 아주 네. 심하게 두드리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탄 정말 그 특급 고속도로를 타고 네,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대한민국도 드디어 한국형 가상자산법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회장님 일단은 그러면 1단계 법에 대해서 그간에 조금 간단하게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1단계 법의 특징이 뭔지를 같이 좀 설명 예. 좀 해주십시오. 그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도 2월 달부터 그때 당시 용어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진입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대통령 주재 신산업 규제개혁 장관회의 때에 이미 국민들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는 이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초국경성을 감안을 해서 외국 사례를 보면서 증권형 토큰이라든지 일반 토큰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겠다고 하면서 자그마치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꽤 시간이 저희도 공은 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를 못 해요. 왜? 지금 그 검경이 법원에 기소한 사건을 보면 대부분이 사기죄를 적용합니다. 근데 사기죄는 상당히 구성 요건이 법적으로 까다로워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진짜 투자자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코인 사기 치는 사람들은 별로 뭐 경찰 검찰도 수사도 하지 않아. 수사해봐야 처벌도 별로 없어. 네, 약하고. 그냥 대놓고 사기를 쳐오는 거예요, 이게. 지난 6년, 7년 동안. 근데 그 시간을 넘어서 내년 6월 달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 1단계법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 국회 발의되었던 14개 법안에 공통적인 내용을 우선 추려서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 의한 그 동일 업무,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라는 원칙에 기반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도 보면 똑같이 유럽에는 금융상품법, 미국에는 증권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이죠. 거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라든지 불공정 행위 규제와 처벌 같은 것을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조항을 차용을 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인 경우는 원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발행, 상장, 공시까지도 포함해서 통합법을 한 번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보니까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빼고 다른 나라들도 그 통합법이 없어서 우선은 시세조정 자정거래와 같은 불공정 행위부터 규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발행이나 상장, 공시 이런 부분인 경우는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2단계 보완 입법을 통해서 한국형 가상자산 통합법을 매듭 짓자는 2단계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다행했던 것은 작년도 대선을 통해서 2030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들이 하여금 해킹 사고 등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시세조정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플러스 불법 행위로 얻어진 범죄 자금인 경우는 몰수 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한 처벌을 해서 이제는 좀 내년 6월 달 이후부터는 투자자들도 조금만 고심을 하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 1단계 법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6월 달에 하면 약간 그 입법 그 시기가 약간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저께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제 그 정부에서 네.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6월 달에 가야 시행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법의 가장 핵심 본질적인 내용인 발행, 상장, 공시, 상장 폐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2단계 보완입법을 매듭 지었을 때만이 2026년도 상반기 좀 2년 6개월 정도의 그 법적 입법 공백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어저께 통과된 가상자산법 부대 의견에 보면 금융당국인 경우는 그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협회를 행정적 차원에서 구성을 하고 이 그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사업자 협회가 공동으로 상장, 상장 후 유통, 공시, 그리고 상장 폐지,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래와 같은 이상거래 감시 관련한 공동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그 입법 공백을 메꿔주자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나마도 상당히 이번 법안을 만들 때 국회와 금융당국이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약간의 공백을 협회 등과 이제 거래소들이 같이 해서 그렇죠. 공백을 맺는다. 그것도 이제 예, 예. 금융당국과 같이 하기 같이. 때문에 예, 예. 상당한 그래도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많이 발전한 거죠. 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 돼서 참 그래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좀 이번에 여야 정치 그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 이 부분은 늦었지만 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가상자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 그러니까 정부, 그다음에 협회 이렇게 이제 거래소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선 그 가상자산 규정은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에도 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 그래서 그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즉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그 한국 CBDC인 경우는 이 가상자산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한국은행법에서 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대체 불가 토큰인 NFT는 이번에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인 경우도 뭐 거래소 매매, 매수,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 현행 특정 금융적 정보법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과 같이 국외에서 약간 행위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뭐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예, 그렇습니다. 부분인가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증권법, 금융상품거래법, 네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인 경우는 똑같이 비록 외국에서 이런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효과가 우리나라에 미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은 증권법에 의해서, 유럽연합은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법에도 자본시장법과 똑같이 이번에 그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국내에 효과를 미칠 경우는 가상자산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7년 9월 달부터 ICO가 전면 금지돼서 우리가 속칭 코인, 김치 코인이라고 하지만 그게 발행은 전부 다 외국이잖아요. 맞습니다. 메이드 인 외국이에요, 그게.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나는 재단, 발행자, 판매자는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그 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한 행정 처리는 외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가 정말 본사에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지 참 깜깜했었는데, 이번에 그 가상자산법에 의해서 자본시장법과 같이 설령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할지라도 그 효과가 대한민국 땅에 미치게 되면 이 가상자산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돼서
상당히 앞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뭐 테라 루나라든지 여러 사례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항을 상당히 좀 머릿속에 한번 각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얘기한 예금자 보호법처럼 코인도 투자자들의 비용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또 이번에 또 제도도 마련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이 역시 그 가상자산법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 자본시장법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도에 처음으로 조각 투자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금융위가 작년도 4월 22일 날 처음으로 허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전부 다 약관을 관련 법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가상자산법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당 가상자산을 발행한 재단 회사가 폐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스란히 내가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폐업을 했을 때, 소위 뭐 속칭 망했을 때 그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본인이 그 관련된 자금을 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되는 사업자인 경우는 회사의 자산 예치금과 고객의 예치금을 구분을 해서 그리고 또 고객의 예치금은 고객의 명의로 은행과 같은 그 아주 신뢰성이 확보된 기관에만 예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 은행 등에 예치한 고객 예치금인 경우는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그리고 회사가 망했으면 혹시나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회사 자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압류가 불가하도록, 그리고 또 그 해당되는 사업자도 은행에 예치된 고객의 자금인 경우는 은행에다가 양도나 대여를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뭐 A라는 거래소에 강성호가 뭐 1억을 맡겼다 그러면은 그 거래소가 은행에다가 강성호 명의로 1억을 예치해 있고 그 돈을 누구도 압류를 못하고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이번에 법 6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